퇴근길 빨간 신호. 옆 차선에 번쩍이는 슈퍼카 한 대가 스르륵 와서 멈춥니다. 나도 모르게 시선이 빨려 들어가고 머릿속을 한 문장이 스칩니다. 저 차 모는 사람은 인생 폈겠다. 그런데 질문 하나 드릴게요. 방금 그 차를 보면서 운전석에 앉은 사람 얼굴 보셨습니까? 아닐 겁니다. 우리는 그 차를 봤지 그 사람을 본 게 아니니까요. 그리고 그 짧은 순간 우리가 부러워한 건 그 사람이 아니었어요. 바로 그 자리에 앉아있는 또 다른 나였죠. 이 작은 반사작용 하나에 우리가 세상 모든 것의 가격표를 거꾸로 읽고 있었다는 증거가 숨어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돈의 심리학입니다. 여러분은 성공합니다. 여러분이 그걸 원했기 때문이죠. 안녕하세요. 하와이 대저택입니다. 네, 여러분. 혹시 이런 적 있으신가요? 큰맘 먹고 산 물건 하나가 다들 있으실 거예요. 새 차일 수도 있고요. 한참 망설이다 산 가방일 수도 있죠. 처음 그걸 몰고 혹은 걸치고 세상에 나가던 며칠 정말 설렙니다. 거울 앞에서 괜히 한 번 더 보고 주차장에서 뒤돌아 한 번 더 보고요. 그 설렘 하나 다시 느끼려고 우리는 몇 달치 카드값도 기꺼이 감당하잖아요. 그런데 참 이상하죠. 그 설렘이라는 게 생각보다 너무 빨리 식어버립니다. 몇 달, 몇 주, 심지어 일주일만 지나도 원래 내 거였던 것처럼 덤덤해지고요. 그러면 우리는 또 다음 걸 찾아 나섭니다. 조금 더 비싼 걸, 조금 더 큰 걸. 그렇게 끝이 안 보이는 길을 계속 걷는 거죠. 사실 우리 그 설렘이 식는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또 사잖아요. 이번엔 다를 거라고 믿으면서요. 그런데 매번 똑같은 자리로 되돌아오죠. 오늘 이야기는 바로 여기서 출발합니다. 어떻게 하면 부자처럼 보일까가 아니에요. 진짜 부자들은 그 차 대신 무엇을 사는가? 그리고 그게 왜 통장 잔고가 아니라 우리 인생 전체를 바꿔놓는가? 여러분, 모건하우절은요. 세상엔 그 어떤 슈퍼카보다 훨씬 더 귀하고 비싼 사치가 하나 있다고 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거기에 욕심을 내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겁니다. 남들 다 슈퍼카 보고 와 할 때 이걸 가진 사람은 조용히 웃고 있거든요. 이 이야기가 끝날 때쯤이면요. 여러분은 쇼룸에 전시된 그 어떤 차보다 그걸 더 갖고 싶어질지 모릅니다. 당신이 부러워한 건 그 사람이 아니었다. 네, 아까 그 신호등으로 다시 가볼게요. 옆 차선의 슈퍼카, 우리는 거기서 뭘 본 걸까요? 차를 봤습니다. 번쩍이는 차체, 낮게 깔린 차고, 매끈하게 굴러가는 바퀴. 그런데 그 안에 앉은 사람은요? 솔직히 거의 안 봤죠. 봤어도 얼굴이 기억나지도 않아요. 이게 참 신기한 겁니다. 그 짧은 순간 우리 머릿속을 스친 건 이거였어요. 저 차가 내 거라면 사람들이 나를 진짜 멋있게 봐줄 텐데. 차를 보면서 정작 그 차에 앉은 미래의 나를 부러워한 거죠. 운전자는 처음부터 안중에도 없었어요. 하우절은 이걸 딱 한 문장으로 정리합니다. 멋진 차를 모는 사람을 봐도 우리는 저 운전자가 멋지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저 차가 내 거라면 사람들이 날 멋지게 봐줄 텐데 라고 생각할 뿐이다. 네, 여기서 진짜 반전이 시작됩니다. 그 차를 산 운전자도 정확히 똑같은 생각을 하면서 그 차를 샀거든요. 이 차를 몰면 드디어 사람들이 나를 알아봐 주겠지. 우리가 그 차에 품은 환상을 그 사람도 똑같이 품고 그 차를 산 거예요. 환상이 환상을 부러워한 겁니다. 그런데 길에서 그 차를 본 사람들은 운전자는 쳐다보지도 않고 자기가 그 차에 타는 상상을 해요. 존경을 사겠다고 큰 돈 썼는데 정작 돌아온 건 1초짜리 구경거리였던 거예요. 보는 사람도 모는 사람도 아무도 안 보는, 한마디로 관객이 한 명도 없는 무대 위에 서 있는 겁니다. 엄청 비싼 돈 들여 올라간 무대인데 객석이 텅 비어 있는 거죠. 하우절은 여기에 못을 박습니다. 당신의 물건에 당신만큼 감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 차는 도착지가 아니다. 통행료다. 네, 그럼 이쯤에서 다들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래도 그 차 가진 게 어디야. 맞습니다. 저도 그 차 싫지 않아요. 그런데 저는 그 차를 조금 다르게 봐요.
우리는 보통 그 차를 도착지라고 여기잖아요. 저기까지만 가면 드디어 성공한 거라고. 그런데 저는 그 차가 도착지가 아니라 통행료라고 봅니다. 통과하려고 내는 돈이요. 그것도 한 번 내고 끝이 아닌. 생각해 볼까요? 그 차는 사놓고 끝이 아니에요. 매달 갚아야 합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매일 아침 갚는 거죠. 몸이 채 깨기도 전에 울리는 알람으로, 그만두고 싶어도 못 그만두는 그 자리로, 그 차를 세워두려고 넘겨준 몇 년의 시간으로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성공을 산 게 아니었어요. 더 비싼 알람 시계를 하나 산 겁니다.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더 긴 목줄 하나 산 거죠. 월요일 아침 6시 반 알람이 울립니다. 딱 5분만 더 자고 싶은데 그래도 일어나야 해요. 왜냐고요? 그 차 할부가 이번 달에도 빠져나가야 하니까요. 보통 차를 살 때 옆에 붙어있는 차 한 대 값만 계산합니다. 그런데 진실의 계산서는 거기 붙어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몇 번의 월요일 아침을 더 갈아 넣어야 하는지는 그 어디에도 적혀있지 않거든요. 이제 신호등 장면을 다시 한번 돌려볼게요. 방금 우리가 부러워한 그 사람. 사실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남들보다 덜 자유로운 사람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자기 인생에 갚아야 할 시간을 몇 년 더 얹은 셈이니까요. 그래서 그 차의 진짜 가격은 유리창에 붙은 그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그 차가 조용히 갉아먹을 남은 내 인생의 시간. 그게 진짜 가격표였던 거죠. 저도 이걸 알고 나서 비싼 물건 볼 때 드는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저거 얼마지? 이게 아니라요. 저걸 사려면 내 시간을 몇 년이나 갈아 넣어야 하지? 하고요. 하우절도 비슷한 말을 합니다. 가진 걸 과시하려고 돈을 쓰는 것이야말로 가진 걸 가장 빨리 잃는 길이다. 진짜 부자는 당신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럼 진짜 부자는 어디에 있을까요? 여기서부터가 이제 제일 통쾌한 지점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진짜 부자는 그 슈퍼카 안에 없어요. 오히려 여러분이 길에서 무심코 스쳐 지나갈 그 사람, 평범한 차에 평범한 옷차림, 높은 확률로 바로 그 사람이 진짜 부자입니다. 우리가 저 사람 부자겠다 하고 찍은 사람은요, 의외로 빚이 제일 많을 수도 있고요. 왜 안 보일까요? 이유는 의외로 간단해요. 진짜 부는요, 물건으로 바뀌지 않고 남아있는 돈이거든요. 길에서 우리 눈에 번쩍이는 모든 것은 사실 누군가의 손을 떠나간 돈입니다. 멋진 차, 반짝이는 시계, 명품 가방. 전부 여기 돈이 있다가 아니라 여기서 돈이 빠져나갔다라는 표시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가장 많이 가진 사람은 가장 많이 쓴 사람이 아닌 겁니다.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걸 쥐고 있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어쩌면 옆 차선의 그 반짝이는 차는 부의 증거가 아닐지도 몰라요. 오히려 누군가가 자기 부를 방금 길 위에 흩뿌리고 지나간 흔적인 거죠. 그러니 그 차를 부러워하는 건 어쩌면 방향이 거꾸로 된 것일 수 있습니다. 어느 투자자가 이걸 굉장히 명확하게 정리했어요. 부자처럼 보이고 싶으면 좋은 물건에 돈을 펑펑 쓰면 된다. 하지만 부자가 되고 싶으면 가진 돈을 쓰지 않으면 된다. 그게 전부다. 저는 이 말이 꽤 정확하다고 봅니다. 부는 쓰는 게 아니라 안 쓰고 남기는 쪽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안 보이는 돈이 그냥 통장 숫자로만 남아있는 게 아니에요. 이제 하나의 힘으로 바뀝니다.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는 힘. 저는 그만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힘. 싫은 일을 싫다고 말할 수 있는 힘. 별로인 사람과 굳이 안 엮여도 되는 힘. 그 힘은 어떤 슈퍼카에도 안 붙어 있어요. 오히려 슈퍼카를 산 순간 더 멀어지는 힘이죠. 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여러분께 하나만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부러워한 건 눈에 보이는 그 물건이었잖아요. 그런데 진짜 부러워해야 할 건요, 눈에 안 보이는 그 힘이 아닐까요? 아무도 못 알아보지만 정작 가장 센 사치, 저는 그게 진짜라고 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평생 엉뚱한 걸 사려고 줄 서 있는지도 몰라요. 진짜 비싼 건 진열대에 있지도 않았는데 말이죠. 투자의 거장 찰리 먼거도 이런 말을 남겼어요. 나는 부자가 되려던 게 아니다. 그저 독립을 원했을 뿐이다. 네,
부자들이 진짜 돈 주고 사는 게 바로 그 독립이었던 겁니다. 보이지 않는 절대적인 힘. 네, 그럼 그 힘은 하루하루 속에서 대체 어떤 얼굴로 나타날까요? 딱 하나로 모입니다. 바로 내 시간, 내 마음대로 쓰는 힘이에요. 돈이 많아지면 더 좋은 걸 살 수 있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진짜 달라지는 건 더 많은 걸 안 해도 되는 자유예요. 이게 어떻게 커지는지 보면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돈이 조금 있으면 몸이 아플 때 눈치 안 보고 며칠 쉴 수 있어요. 조금 더 있으면요. 직장에서 잘려도 아무데나 급하게 들어가지 않고 제대로 된 자리를 찾을 여유가 있죠. 거기서 더 쌓이면요. 떠밀려서가 아니라 내가 정한 날에 일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 단계마다 돈은 더 많은 물건이 아니라 더 많은 선택지로 바뀌어 있는 거고요. 상상해보세요. 어느 월요일 아침 몸이 으슬으슬해요. 그때 저 오늘 하루만 쉬겠습니다. 이 한마디를 눈치 안 보고 할 수 있는 사람과 아파도 기어이 출근해야 하는 사람. 통장에 찍힌 숫자보다 어쩌면 이 차이가 훨씬 더 부자다운 거 아닐까요? 네, 그렇다고 해서 독립이라는 게 일 다 때려치우고 손 놓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좋아하는 일을 좋아하는 사람과 원하는 시간에 하는 것. 그게 독립이다. 이게 그냥 듣기 좋은 말이 아닙니다. 앵거스 캠벨이라는 심리학자가요, 평생을 연구하고 이렇게 적었어요. 연봉도, 집 크기도, 직함도 아닌 내 삶을 스스로 쥐고 있다는 감각이 행복을 가장 정확히 예측하는 단 하나다. 네, 연봉도 평수도 명함도 아니었습니다. 내 시간의 운전대를 내가 쥐고 있다는 그 감각이 1등이었던 거죠. 그래서 하우절은 이 책에서 이렇게 못을 박습니다. 내 시간을 내 뜻대로 쓰는 것, 그것이 돈이 줄 수 있는 가장 큰 배당이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 하나가 남아요. 하필 왜 하우절은 그 많은 것 중에 시간을 최고로 꼽았을까요? 그건 하우절 본인이 누구보다 일찍 시간을 잃는다는 게 어떤 건지 온몸으로 배웠기 때문입니다. 돈으로도 살 수 없는 단 하나의 부. 네, 사실 이 책을 쓴 사람은요, 방금 신호등 앞에서 여러분이 한 그 경험을 똑같이 겪은 청년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모건 하우절은 LA의 한 호텔에서 발렛 파킹 일을 했어요. 손님 차를 대신 주차해주는 일이죠. 매일같이 페라리, 람보르기니, 롤스로이스를 손수 몰아봤습니다. 그 차들이 성공과 동의어라고 그땐 분명히 그렇게 믿었고요. 그런데 온갖 비싼 차를 다 몰아보면서 그가 깨달은 게 하나 있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나는 정작 그 차의 운전자는 한 번도 제대로 본 적이 없었다. 그 청년이 자라서 쓴 책이 바로 돈의 심리학입니다. 그런데 그가 시간이 최고의 부라고 말한 진짜 뿌리는요, 그 발렛 파킹보다 훨씬 더 거슬러 올라가요. 모건 하우절이 17살이던 해, 2001년 2월 미국 레이크타호. 그에겐 형제처럼 함께 자란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가장 가까웠던 두 친구, 브랜던과 브라이언. 그 아침 브라이언은 집을 나서며 어머니에게 이렇게 인사했다고 해요. 걱정 마세요. 출입금지 구역엔 안 들어갈게요. 그런데 그날 셋은 결국 그 출입금지 선을 넘어 스키를 타러 들어갑니다. 첫 활강에서 무릎까지 차오르는 작은 눈사태를 만났지만 대수롭지 않게 웃으며 내려왔죠. 두 친구가 말했습니다. 한 번만 더 타고 오자. 하우절은 고개를 저었어요. 난 됐어. 대신 트럭 몰고 밑에서 차 대고 있을게. 타고 내려와. 그렇게 셋은 갈라졌습니다. 약속한 자리에서 기다렸지만 두 친구는 끝내 오지 않았어요. 그날 오후 브라이언의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옵니다. 브라이언이 출근을 안 했어. 혹시 어디 있는지 아니? 하우절이 사실대로 말하자 수화기 너머로 짧은 한마디가 들립니다. 어떡하지? 어떻게? 그리고 전화가 끊겼습니다. 그날 밤 경찰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친구들이랑 어디 놀러 갔겠거니 하면서요. 하우절은 라커룸 바닥에 운동화를 가리켰습니다. 신발이 저기 그대로 있잖아요. 스키 부츠를 신은 채라는 뜻이고 지금 밤 9시예요. 그제야 그 자리에 모두가 사태의 무게를 직감했죠. 부색은 밤을 꼬박 넘겨 이튿날 아침까지 이어졌습니다. 탐색견이 한 지점에서 멈췄고
두 사람은 깊은 눈 아래에서 발견됐어요. 하루 차이로 태어난 두 사람이 3m 거리에서 나란히 발견됐습니다. 그날 하우절은 아버지를 보러 갔어요. 아버지는 그를 보자마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를 보는 게 이렇게 반가웠던 적이 없다. 그가 아버지의 우는 모습을 본 건 평생 그날 단 한 번이었다고 합니다. 훗날 모건하우절은 이렇게 적습니다. 내가 그 두 번째 활강을 함께 갔다면 나는 100% 죽었을 것이다. 그날 이후 내가 누린 모든 것, 대학도, 결혼도, 일도, 아이들도 아무 생각 없이 한 번 더는 안 탈게 라고 내뱉은 그 한마디 덕분이었다. 네, 불과 36시간 전까지만 해도 셋은 함께 웃고 떠들던 사이였죠. 그리고 이 사건은 바로 다음날 전국 뉴스를 탔어요. 나중에 그는 이걸 죄책감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냥 운이었다고 했어요. 끔찍할 만큼 평범한 하루였고, 그래서 더 누구에게든 닥칠 수 있는 일이었다고요. 저는 여기가요, 두 명의 모건하우절이 만나는 지점이었다고 봅니다. 온갖 비싼 차를 다 몰아보며 보이는 분은 사실 환상이다 라는 걸 배운 청년과요, 17의 시간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다는 걸 온몸으로 배운 소년. 그래서 그가 시간이야말로 돈이 주는 가장 큰 배당이라고 썼을 때 저는 그게 그냥 멋지게 다듬은 문장이 아니라고 느꼈어요. 그건 머리로 짜낸 카피가 아니라 17살의 눈밭에서 새겨진 흉터 같은 문장이었으니까요. 돈은 잃어도 다시 법니다. 차는 팔았다가도 다시 사면 그만이죠. 그런데 시간은 한순간에 잃고 나면 무슨 수를 써도 되살 수가 없어요. 돈에는 환불이 있지만 시간에는 환불이 없으니까요. 그게 우리가 가진 단 하나의 무엇으로도 되살 수 없는 부였던 겁니다. 당신이 진짜 사야 할 것은 물건이 아니라 시간이다. 네, 이제 그동안 흩어져 있던 조각들이 크게 하나로 딱 맞아떨어집니다. 옆 차선의 그 반짝이는 차는 운전자의 시간을 가져갔어요. 그 값을 갚느라 더 오래, 더 늦게까지 일해야 할 테니까요. 반대로 아무도 못 알아보는 그 안 보이는 돈은 미래의 선택권이 됐고, 그 끝엔 내 시간을 내가 쥐는 힘이 있었죠. 가장 비싼 걸 손에 쥔 사람은요, 정작 가장 평범해 보이던 그 사람이었던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죠. 가장 비싸 보이는 걸 쫓던 사람은 시간을 잃었고, 아무것도 없어 보이던 사람이 정작 가장 비싼 걸 쥐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니 우리가 진짜 사야 했던 건 더 좋은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시간, 바로 그거였죠. 물건은 사는 순간 가장 빛나고 거기서부터 닳기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시간은 내가 쥐는 순간부터 매일 새로워지거든요. 하우절은 그 시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최고의 불안. 아침에 눈을 떠 오늘은 내가 뭘 할지 내가 정한다고 말할 수 있는 능력이다. 오늘 돈으로 못 사는 30분을 갖는 법. 네,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한 가지 같이 해봤으면 합니다. 지금 휴대폰 캘린더를 한번 열어보세요. 그리고 오늘이든 내일이든 온전히 내 것인 30분이라고 딱 한 칸을 적어 넣는 거예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누구와의 약속도 아닙니다. 그 30분에 뭘 할지 오직 내가 정하는 시간. 책을 읽든 멍하니 걷든 아무것도 안 하든 그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거창할 것 없습니다. 20초면 충분히 적어요. 그런데 그 한 칸이 아까 말한 그 안 보이는 불을 처음으로 내 손에 쥐어보는 첫 칸이거든요. 전부 다 남이 정한 일정으로 채워진 하루에 내가 정한 한 칸 딱 하나 꽂아보는 거예요. 오늘은 30분, 다음 주는 1시간. 그렇게 내 시간의 운전대를 한 칸씩 가져오는 거죠. 거창한 결심 안 해도 돼요. 딱 그 한 칸이면 충분합니다. 그게 진짜 시작이거든요. 신호등 앞에서 옆 차선 차를 부러워하던 우리. 눈 아래 3m 거리에서 끝내 일어나지 못한 두 친구. 그리고 아침에 눈을 떠 오늘은 내가 하고 싶은 거 한다라고 말하는 사람. 이 셋이 결국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어쩌면 분은 옆 차선 그 차에 있던 게 아닐 겁니다. 오늘 아침
오늘만큼은 내가 정한다 라고 적어 넣은 여러분의 그 30분 한 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와이 대저택이었습니다.